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이슈전파사.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전파사. 안녕하세요, 실장 양승준입니다. 오늘 전파할 이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새삼 가장 회자되는 어른이죠. 바로 김장하 선생인데요. 평균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문영배 헌법재판관, 바로 이분의 삶의 나침반이 된 분이시기도 하죠. 김장하 선생은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셨던 분인데요. 60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살던 학생들 장학금 대고 지역사회 밑거름 주신 그런 독지가신데요. 이런 독지가를 다룬 다큐 어른 김장하 요즘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 김장하를 세상에 가장 먼저 소개한 분, 김주환 작가 오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 작가님이 바로 이 책 줬으면 그만이지, 김장하 취재기 다룬 책이고요. 사실 이게 다큐의 모티브가 된 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큐 제작에도 참여하시고 출연도 네. 하셨죠. 네, 그렇고 오늘 마산에서 오신 거죠. 네, KTX 타고 멀리서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끝나고 또 관객과의 대화 일정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가 재개봉. 네, 다시 걸려가지고 지금 워낙 그러니까 어른 김장하가 화제되다 보니까 영화가 지금 재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작가님 경남 도민일보 국장 지내시기도 하셨잖아요. 이 네.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다큐를 보면 초반에 작가님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그 길에서 이 시대 새로운 어른 김장하 선생을 찾으러 간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른 김장하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기 전에 네. 먼저 한번 예고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재개봉한다고 그래서 네, 예고편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네, 네. 보시겠습니다. 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소로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진주 가을문에는 김장하 이사장님께서 기금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서 김장하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이 집이 탄생 안 됐을 겁니다. 자가용을 타는 게 아니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저는 도움을 받는 자였지만은 그게 저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그냥 아무런 이름 없이 작은 시민이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죽었으면 그만이지. 보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 짧은 예고편 영상인데 다시 약간 뭉클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지금 작가님 나오셨지만 저는 이 다큐가 2년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이게 또 위인전 아니야? 좀 이런 약간 선입견이 세서 안 보고 네. 있다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되고 문영배 재판관이 어쨌든 화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큐를 너무 많이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주말에 네. 처음 봤어요. 네. 보고 아, 저 여운이 너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광화문 교보문고 가서 책을 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사실 연락 드린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진짜 책 많이 나가지 않나요? 지금 서울에서도 광화문 교보문고에 있었는데 저쪽에 매진돼가지고 없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2023년 1월에 책이 나왔는데 그때 처음 책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책이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디서는 없어서도 못 판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역주행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전에 공개된 다큐인데 넷플릭스에 지금 시리즈 부분 톱 7인가 7위에 다시 올라와 있고 네. 지금 사실 2년 전에 끝난 영화인데 관객들이 다시 극장에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극장에서 재개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조명되는 흐름 속에 작가님이 좀 경험한 진기한 경험들, 이런 열풍에서 진기한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경험이나 좀 기억나는 일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오늘 당장 여기 온다고 그 서울역에 내렸는데 그 알아보고 이제 인사하러 뛰어오시는 분도 있고. 진짜요? 네. 야. 그 한국일보 건물 1층에 왔는데 네. 1층 로비에서 네. 또 어떤 분이 알아보시고 와. 여기 16층까지 또 안내해 주시고 네. 금방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도 밖에 있는 분이 맞아요. 저희 또 반갑다고 후배 해주시고. 기자가 네. 기자님이라고 이렇게 먼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저도 보면서 저는 되게 늦게 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점점 또 알아보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그게 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경험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책도 읽고 다큐를 봤는데 뭐 작가님이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신 계기가 네. 고등학교를 국가에 헌납한 소식을 듣고 알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취재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기자시니까. 근데 그 이후에 책까지 쓰고 다큐까지 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책이나 다큐까지 제작하게 되셨나요? 네, 처음 선생님을 알게 된 게 그때가 91년도인데 초년병 시절 아니신가요? 예,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학교를 헌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네. 그냥 뭐 부자가 좋은 일 하는구나. 맞아요. 이 정도로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네. 부자들이 뭐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이런 아? 일은 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네네. 곧바로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터뷰 요청을 했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다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듣게 된 이야기가 네. 이분은 뭐 학교 헌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언론하고도 뭐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네네.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두 번째는 학교를 그렇게 설립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아주 흐름한 낡은 집에 살고 계시면서 자가용 승용차도 없는 분이다. 저도 사실 차도 없다는 거에서 되게 네. 충격받았어요. 늘 뭐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타고 다닌다. 그 말을 듣고 일반인 보통 그냥 부자하고는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인터뷰는 실패를 했지만 계속 이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32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자 생활을 하는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을 아까 그 문행배 판사 말씀처럼 네. 그분을 어떤 제 기자 생활의 나침반처럼 와.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럴 때 김장하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이제 생각하게 됐고 또 저도 그 선생님 영향으로 네. 지금까지 차를 사지 않고 진짜요? 예, 야, 그렇게 아니. 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 워낙 이제 그 본인을 알리는 걸 그 꺼려하시기 너무 때문에 꺼려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언젠가는 취재를 마무리해서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퇴직을 하면서 그걸 바로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책이나 다큐까지 제작한 이유는 이분을 어떻게든 좀 세상에 좀 더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어떤 뜻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취재하셨잖아요. 책 쓰고 다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옆에서 오랫동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다큐나 이런 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 작가님이 느끼기에 이분 진짜 참어런이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순간이고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다큐도 이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어떤 단체나 사람을 지원하면서 네. 아무것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단체에 큰 돈을 지원하시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지원한 만큼 지분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영향력을 영향-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선생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특히 장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제가 만나본 장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선생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네. 선생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또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어야 해 된다. 뭐 이런 주문이나 요구를 전혀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실 때도 학교 선생님이나 뭐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또는 이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구나 주문을 일체하지 않으셨고요. 늘 하셨던 말씀이 저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교육자는 선생님들이시고 선생님들이 훌륭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뒤에서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대요. 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립학교 뭐 이사장 정도 되면 이리저리 이제 교사들이나 교장 교감을 지지도 하고 조정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전혀 그런 점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저 이 학교 얘기를 작가님이 말씀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그때 네. 다큐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지나가는 길에 김장하 선생한테 나 아는 사람이 거기 지원했다. 네네. 잘 좀 봐달라고 하니까 김장하 선생이 학교에 그 지원자 당장 네. 빼라 해가지고 네. 아주 와 그런 부분에 청탁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단칼 맞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쪽 같으신 분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기도 나왔지만 김장하 선생께서 학교를 설립하시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작가님 1,000여 명의 장학생의 장학금을 대시고 제가 이거 대충 봐도 100억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 들어간 돈만 해도 또 100억이 넘잖아요. 100억이 넘죠. 그러면 진짜 좀 과하게 말해서 수백억 원을 네.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신 것 같은데 근데 김장하 선생 한약방 하셨잖아요. 한약사시잖아요. 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속세에 좀 찌들어서 아니 한약방에서 약 지어서 어떻게 그 돈을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네. 그 기구품을 진짜 어떻게 마련하실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로지 한약방 운영으로 돈을 버셨고요. 아 진짜요? 예,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님이 많이 찾는 한약방이었을 거예요. 전국 한약방 중에서도 납세액이 가장 최고였던. 오?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남성당 한약방의 약값이 다른 한약방에 비해서 그 약값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보약이라고 한의원이나 한약방에 가서 찌어 먹으면은 대개 요즘 가격으로 한 30몇만 원 맞아요. 하거든요. 35만 원 정도 하죠. 근데 김장하 선생님이 폐업을 2022년 5월 말에 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마지막에 문 닫을 때까지 남성당 한약방의 한약 가격이 10만 원이었거든요. 네? 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약재는 가장 좋은 약재를 썼고 네. 그리고 효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와. 경남 일대 환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서울, 대전, 광주 이런 타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 기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한약방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시외버스가 하나 도착하면 네. 그 중에서 시외버스 승객 중에서 70%가 남성당 한약방 오는 그런 말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진짜 완전 핫플이었네요. 한약방 네. 그걸. 지금 또 이렇게 돌아보면 김장하 장학생 해가지고 사회 곳곳에 많은 분들이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표적인 분이 아무래도 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촬영을 18일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오늘 사실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을 하셨어요. 또 네. 6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그런데 다큐를 보면 문영배 재판관께서 김 선생 생일 잔치죠. 거기 네. 초대받아서 감사 인사나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울먹이세요. 네. 울먹이면서 잠깐 말을 잊지 못하는데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문 재판관께서는 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더라고요.
그때 문행배 판사가 이제 부산 고법 수석 부장 판사로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정작 그 문행배 판사가 말씀하면서 울먹이는 그 장면에서는 김장하 선생님이 없었어요. 왜? 그게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김장하 선생님한테는 철저히 이제 비밀로 붙여서 준비한 행사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속이고 공연 보러 가시죠. 이랬던 예,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행사장에 오시기 전에 예. 일부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아. 일부 행사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도움받은 사람 또는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서로 추억하면서. 예, 그런 시간이 일부였는데 아. 일부에서 문행배 판사가 그 당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부 행사가 끝나고 김장하 선생님 그날 생신이었는데 그 가족끼리 네네. 저녁 식사를 하고 예. 이제 그 아드님하고 우리 행사 주최 측하고 미리 짰죠. 선생님한테 미리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니까. 안 오시니까. 예, 식사하시고 네. 마치고 나서 이제 아드님이 네. 아버지 여기 재미있는 공연이 있다는데 공연 보러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장소에 모시고 오셨던 거예요. 아. 예,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입장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박수를 박수 치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생일 축하 파티를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런 이제 생일 파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저는 좀 놀랐던 게 문영배 판사가 그때 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앞에 김장 선생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없는데도 그렇게 인사말하면서 울었다라는 건 그만큼 고마웠고 그 선생님만 떠올리면 감정에 좀 복받쳐 오르는 그런 게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문 판사가 그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도 네 맞아요 기억나요. 제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 하나를 잣대로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문영배 판사가 진주에 또 네. 부임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장하 선생이 진주에 계시니 네. 그때 부임되고 나서 선생님 저희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초대를 했는데 네. 김장하 선생이 거절했다고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네. 이거 왜 거절하신 거예요? 자기 장학생이 네. 김장하 선생님의 특히 이제 김장하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특히 이제 정치인이나 네. 권력자 그리고 언론하고는 만나는 걸 극히 꺼리십니다. 네네. 이게 언론과 정치 권력을 멀리하시죠. 아. 그래서 이제 문행배 판사가 진주지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예. 진주지원장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해당 지역의 사법을 관장하는 관장하는 사람. 책임자.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김장하 선생님이 사적 만남을 가지면 그러면은 주변에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김장하 선생님이 하나의 이제 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한테 무슨 그 재판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을 통해서 청탁이나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있고.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가 자신이 권력화하는 것, 이게 누군가 정치인과 친하거나 또는 무슨 고관대작과 친하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가 권력화되는 것을 스스로 굉장히 경계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언론과의 관계도 멀리하셨던 이유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자꾸 포장이 되면 그 자체도 또 하나의 권력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평생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장 멀리 해왔던 게 언론과 정치 권력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문행배 판사가 지원장으로 왔을 때 그때도 그런 사적 만남을 꺼려하셨던 거고. 전 책을 보다가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 어떻게 쓰셨냐면 문영배와 김장하가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뭐 두 가지로 나눈다면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반대로 내가 오라,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네네.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행배 판사와 김장하 선생님이 그 전자인 것 같아요. 늘 두 분 다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부분이 두 분이 정말 닮았고요. 네. 김장하 선생님이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거는 익히 뭐 다큐나 네, 책을 그래요. 통해서도 알려진 바지만 문행배 재판관도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보면 지금까지 글이 1,500개 이상이 올라가 있는데 네네. 그 1,500개의 글 대부분이 독후감이에요. 오. 네. 그리고 이분이 헌법재판관 지명 직전에 진주문고라는 지역 서점에 와서 그 강연을 한번 한 적이 네네네.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책을 왜 그리 많이 읽으시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무지, 네. 무경험, 네. 무소신 산무. 이 세 가지를 이 산무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보니까 그렇죠. 판사가 되고 나서 자기가 다루게 되는 수많은 그 사건들 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들이 자기의 좁은 식견과 그 얕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본인이 지금 뭐 법복을 벗고 나가서 막 경험을 해볼 수는 어차피 없는 일이고 많은 책을 읽고서라도 좀 그런 새로운 어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영배 판사도 보면 그 2015년에 직접 만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네네. 책에 보니까 같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남권에서 오래 좀 일하지 않았나요, 문 판사? 그렇죠. 주로 창원, 진주, 부산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직접 만나기도 하고 취재도 그렇게 보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기억에 남는 일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없어요? 문 판사 관련해서? 문 판사를 이제 취재한 기자는 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2005년, 2006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회부장이었던가 그랬는데 부장이셨구나. 그 당시 우리 사회부에 김헌주 기자라고 있었어요. 저 퇴임하는데 네네. 퇴임식 때 이 기자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퇴임식 하는데. 예, 오늘 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네네. 기자라고 이제 김헌주 선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김헌주 기자가 김장하 선생님, 김장하가 아니고 문행배 판사의 재판을 많이 보도를 했죠. 이게 그 당시에 그 김헌주 기자가 그 당시 법원 검찰 출입하면서 썼던 기사가 한 600 몇십 건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200건 넘는 기사가 문행배 판사의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거의 전담 마크맨 같은. 예, 사실 뭐 요즘 검찰 출입 기자의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김헌주 기자가 그 당시 그 기존 검찰 법원 출입 기자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재판정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재판정에서 피고인과 정인과 뭐 원고와 판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생생히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법원 보도의 전범을 좀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즘 이제 문판사에 대해서 좀 회자되고 있는 네. 뭐 자살 10번 이야기해봐라 네, 맞아요. 라든지 또는 살아서 꼭 해봐야 할 뭐 만화까지 그런 책을 선물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이제 김헌주 기자가 경남도민일보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랬구나. 예, 그 당시도 뭐 4대강 관련 소송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사회부장으로 있다 보니까 김헌주 기자의 기사를 보면서
아 이런 판사가 있었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그 판사를 눈여겨봤고 예. 저도 그 판사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느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장한 선생님을 취재를 예. 하기 시작했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문 판사가 김장한 선생님이 장학생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김원주 기자를 통해서 문 판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창원에서 그 밥 먹는 자리를 아 그렇게 같이 만나셨구나. 하고 그때 이제 김장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듣고. 뭐 간단한 인터뷰도 하고 아. 그렇게 됐던 거죠. 지금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 워낙 악명 높은 어른이다 보니 대통령 역대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많이 찾아가 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와 있지만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네. 찾아갔고, 근데 네. 보니까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고 이제 청와대에서 네. 그때도 이 김장하 선생이 기억에 나서 초대하셨는데 네. 또 김장하 선생이 그걸 거절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권력에 대한 그렇죠. 김장한 선생님은 정치인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시장, 군수, 도지사, 뭐 교육감 이런 분들이 미리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다 사양을 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장한 선생님의 그런 스타일을 참모들이 알고 이분은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약속을 안 합니다. 안 하기 거절을 다 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한약방에 늘 앉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 쳐들어가면 됩니다. 못 밀고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가지고 뭐 조언을 해도 좀 뭐 다른 대통령 후보 같으면 그런 식으로 내가 만나자는데도 안 만나주는 사람을 내가 굳이 만나야 맞아요. 해? 그럴 수 있죠. 뭐 이래갖고 안 만날 수도 네. 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좀 남달랐던 게 그럼 뭐 찾아가지 뭐 이래가지고 오. 직접 그때 이제 건너편에서 차를 내려가지고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남성당 한약방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신 거죠. 야. 그래갖고 뭐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내쫓을 수도 없고 없으니까 막을 수도 없고. 예 그때 대통령 후보가 쑥 들어오니까 김장한 선생님이 아니 뭐 오셨는데 그러면 차나 한잔 하고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차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특유의 목소리로 네 뭐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전화기를 딱 들어가지고 평소에 그 자주 주문하시는 다방 커피 옛날에는 다방 커피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방 네네. 커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했죠. 아. 근데 그 뒤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당선자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하고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바로 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뭐 저 같은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뭐 국사가 바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참 네. 이래저래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장훈 선생님 어찌됐건 그렇게 많은 돈을 버신 분이기도 한데 많이 사회에 환원하셨지만 차 한 대 없고 지금 보니까 다큐에도 봤는데 양복 안감이 찢어져가지고 막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 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선생님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내가 이 세상의 아픈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로부터 번 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내가 호의호식하는데 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뭐 해외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뭐 골프를 치거나 그러지도 않고 선생님이 가장 호사를 누렸던 것은 테니스를 젊은 시절에 즐기셨다는 것. 이게 알고 보니까 문행대 판사도 테니스를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그랬구나. 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구 관람을 좋아하시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문행비 판사도 야구 좋아하고 이래저래 네. 장학생이랑 취미까지 닮는 네. 건지. 단지 이제 문행비 판사는 롯데 자이언트 팬이고 네네. 우리 김장하 선생님도 처음에는 롯데 팬이었는데 지금은 NC 다이노스로 갈아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까 말했지만 장학생이 네. 10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그게 다 공부만 잘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보면 그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다가 네. 감옥살이 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시대 어른들이면 심지어 돈까지 줘서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네. 너 이러면 되냐라고 혼내야 되는데 지금 네. 다큐 보면은 거의 할 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오히려 포용해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장호 선생님 좀 어떤 소신도 있으셨던 게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김장하 선생님은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열려 있는 분이고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좀 놀랐던 것은 사실은 김장하 선생님의 그 큰형님이 형님이 6.25 때 인민군 의용군으로 끌려가 가지고 북한으로 가셨거든요. 그래 한동안 북한에 살고 계셨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그 가족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찰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을 전담하는 전국가 행사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레드 컴플렉스 그쵸. 그런 걸 가질 법 하잖아요. 근데 김장하 선생님은 제가 취재하면서 놀랐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 컴플렉스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시고 심지어 독재 시절에 언론 자유가 없을 시절에는 신문의 행간까지 읽어내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이제 내가 뭐 반골 기질이 좀 있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 보통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준다면 이 학생이 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사회적으로 큰 출세를 하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뭐 그러지 않으시고 그 학생의 선택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자네처럼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공부로 사회기회하는 그 못지않게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항상 격려를 해주셨죠. 예. 김장하 선생이 워낙 지역사회에서 베풀고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게 베푸는 걸 다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 지금 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좀 별의별 사람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김장하 선생께서도 이거는 절대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는 그런 네. 기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혹시 뭔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각 진주 시내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 학생을 추천해 달라 해가지고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진주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은 김장하 선생님한테 가면 된다 하는 걸 모르는 선생님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고 선발하는 장학생 이외에 네. 그냥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 하면은 그냥 선생님한테 데려가 가지고 얘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냥 개별적으로 도와준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심지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학교에 그냥 각종 동아리들이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행사하면 대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진주 시내 남성당 한학관 찾아가면은 무조건 스폰서 준다. 그래갖고 대학생들도 무슨 행사만 있으면 남성당으로 찾아갔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을 취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선거 자금. 선거 때 선거 자금이나 뭐 정치 후원금
이런 요청은 아주 냉정하게 다 끊으셨고, 그리고 개인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금 뭐 이런 것도 이제 끊으셨고, 아, 그리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어디 뭐 국토 순례 대행진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끊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진주에 이제 진주문고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예. 그 서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사업 자금을 주셨어요. 야, 그거는 아마 이 서점이 단순히 개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자산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책의 것 같아요. 소중함을 그렇게 많이 또 예. 알고 계셨으니까 예. 그랬던 것 같고, 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김장하 선생이 그러니까 형평 운동에 굉장히 네, 힘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형평 운동이 그러니까 백정 해방 신분 그렇죠. 해방 운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에도 앞장 쓰시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센터 건립도 굉장히 크게 후원을 하셨어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 쉼터. 쉼터였는데 그때 김장하 선생 시대만 해도 이때 여성 인권을 생각하던 심지어 기성세대 남성이 그런 분들이 흔치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형평운동, 그다음에 여성 인권 뭐 이렇게 아울러서 고민하시는 거 보면 참 사회 평등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책에서 보기에는 할아버지께서 한학자셨나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분이 낮았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사회 평등이나 이런 것들에 선생께서 관심을 가진 이유, 이것도 좀 궁금해요. 공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까 제가 레드 컴플렉스가 없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없는 컴플렉스가 또 한 개 더 있어요. 뭐냐면은 학력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어릴 때 행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대학 진학을 못했거나,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서 큰 돈을 벌어서 출세한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어떤 학력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막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렇죠. 심지어 뭐 박사 논문을 대필을 하거나 뭐 표절을 해서라도 네네네. 그런 간판을 따려고 막 노력하는데, 김장하 선생님은 본인이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으시고, 예, 그냥 선생님 책을 왜 이리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뭐 학교에서 배운 게 없으니 책이라도 많이 읽을 수밖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고, 특히 선생님이 많이 읽으셨던 게 이제 공자님 책들, 뭐 논어 라든지 맹자, 대학 중용 이런 사서도 많이 읽으셨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조선 시대 때 어떤 성리학의 양대 태계 이항 선생과 네.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맹조식 선생의 그 사상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김장하 선생님이 경상국립대 남명학관 건물을 네. 또 지어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남명 선생이 그 조선시대 성리학자 중에서도 어떤 실천 학문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남명 조식 선생은 또 특히 그냥 실천이 아니라 그 당시에 권력자한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을묘 사직서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왕과 그 왕의 어머니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거 올리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상과 김장하 선생님의 어떤 철학들이 이렇게 그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지만 되게 중졸이었던 이유가 김장하 선생 댁이 그때 워낙 가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졸업한 뒤에 친구, 부모님 지인분
그 한약방 하시던 머슴들이랑 같이 네.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18살에 한약 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지금 저도 작가님이랑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김장한 선생님이 너무 그러니까 부처님 가운데 한 토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딨어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는데 네. 오래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김장한 선생님 또 어느 순간 역정을 내거나 뭐 이렇게 화를 불같이 내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나요? 선생님은 화가 나면은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딱 지키십니다. 근데 그러시구나. 그게 옆에서 배우면 굉장히 무서워요. 오. 눈을 다 이렇게 고정시켜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조금 화를 내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네.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생일 잔치를 그때 비밀리에 한번 했잖아요. 그때는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죠 그때는. 근데 2022년 5월 말에 한약방이 문을 닫을 네. 때 문 닫는 날 깜짝 무슨 행사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미리 김장하 선생님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이번엔 예,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래요. 김장하 선생님이 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했던 홍창진 선생님이라고 진짜 네. 계신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왜 또 그런 걸 하냐고 그 호되게 이렇게 나무를 하셔가지고 그 홍창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마음이 막 서운해질 정도로 그렇게 호되게. 호되게 뭐 물론 뭐 은성을 높이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말씀 자체를 워낙 단호하고 호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혼이 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김장하 선생도 선생인데 사모님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 보니까 한약방 옛날에 잘 될 때 직원분들 네. 여러 명 계셨는데 그 직원분들 점심을 다 댁에서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김장하 선생이야 당신 소신에 이렇게 뭐 사회 기부한다고 하지만 그 소신을 다 어쨌든 같이 동조해 주신다는 것도 네. 사모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사모님은 김장하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좀 호탕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또 말씀도 쿨하게 하세요. 예. 그리고 워낙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이고 그러시구나. 예를 들어서 김장하 선생님이 젊으실 때 이제 테니스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호회 이런 데서 테니스를 치면은 사모님도 같이 가셔서 네. 하셨는데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하면은 여기저기 이제 쓰레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거기서 팔 걷어붙이고 다 이렇게 치우시고 청소하고 이런 걸 다 그냥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면 선생님 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김장하 선생님이 그 사모님이 신용카드를 딱 꺼내 와가지고 김장하 선생님한테 딱 맡기면서 같이 나가서 밥 먹고 와. 너무 신여성이시다. 이렇게 그러시구나. 되게 네. 되게 호방하시고 좀 예, 예. 그러시네요. 재밌네요. 저는 그러니까 듣다가 김장하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말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고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네. 전 이 말씀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사실 작가님께서는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네.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예, 책이나 다큐에 보면은 여러 가지 김장하 선생님 어록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취재 과정에서 선생님 저한테도 좋은 말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한참 탁 앉아 계시더니 한약 처방전 그 메모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또 떴더니 중국 고서에 나오는 글자를
써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는 네. 그 논어에 나오는 아. 말인데 저는 이제 그 말 뜻을 잘 몰라갖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 말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도 세상에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겠다,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서 그 말을 받은 날로부터 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무슨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혹시 그러셨나요? 그 언론사에서도? 그 말씀을 제가 받은 그는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아 그러셨구나. 아 나 진짜 여러모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장한 선생께서 워낙 알려지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다큐 촬영도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 옆에서 어쨌든 그래도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 제작진 MBC 경남이죠. 같이 네.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응해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취재하다가 좀 이거 참 난처하다 곤란했던 적은 없어요? 있었죠. 초창기에는 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외부에서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거나 또는 그 일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코멘트를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자꾸 물었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물었는데 선생님이 끝내 그런 대답에 대해서 이제 답을 안 하시고 네. 가만히 계시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조마조마하죠.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일 자체가 선생님이 기분이 상하셨나 그럴 수 있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저렇게 계시다가 저한테 버릇 칼을 내는 거 아닐까? 아니면 선생님이 어떤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정리하고 계신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나?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지금 이 어색한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화제를 바꿔야 되나? 막 이게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당연하죠. 예.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이제 자주 겪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아예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답을 안 하실 건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그냥 선생님한테 답을 듣기는 어차피 틀렸다. 그냥 선생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지금까지 김장한 선생까지 여러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김장한 선생이 지금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재조명하고 다시 이렇게 조금 울림 있게 받아보고 있는 건지 왜 그렇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글쎄 저도 그게 사실은 궁금한데요.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저도 이게 이 실장님도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경험은 한두 번은 꼭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참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취재해서 인터뷰도 하고 해서 기사를 썼는데 막상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막 제보가 들어오는 경험.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때 현타 와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에도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또 겪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제 SNS에 이제 이런 분이 있다던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올렸더니 공개적인 댓글에서는 그분을 칭송하는 댓글이 막 달렸어요. 네. 근데 비공개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의 어떤 비리나 뭐 부정 이런 제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워낙 이제 뭐 겉으로는 기부 활동도 하고 그 뭐 큰 거액의 장학 재단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정작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그 기업 내부에서는 아주 뭐 악덕 맞아요. 기업주라든지 뭐 두 이런 얼굴에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극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그 뭔가를 베풀고 도움을 주면서도 아무런 주문이나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워낙 우리 사회에 희귀한 아, 맞아요. 이제는 존재고 하다 보니까 김장하 선생님의 이런 어떤 삶에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영화나 책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 하는 맞아요. 분들이 저도 많더라고요. 제 지인들이랑 소감을 공유하면서 이 인류애를 진짜 오랜만에 느꼈다 이런 말을 조금 예.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대로 눈물이 나는 게 아마 사람들한테 어떤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맞아요. 아닌가 하는. 지금까지 이제 김 작가님께 어른 김장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믿고 따를 지도자 그리고 어른이 사라진 시대 김장하 선생의 선악 영향력이 이 시대의 참어른이 누구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아마 환기시켜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